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37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에는 지금 문화재청하고 네.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제 공동으로 개최하는 특별전이 있거든요. 네, 어떤 이제 소재를 찾아봤습니다. 어떤 특별전인데요? 5월 13일부터니까 좀 됐네요. 7월 9일까지 열리고 있는데 지금 박물관이 이제 용산에 있잖아요. 용산 네.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전시관 1층 중근세관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전시의 이름이 선인들의 마음 보물이 되다. 이 제목입니다. 그러면 보물급 문화재 관련 전시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16년까지 그 사이에 이제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유물 50건을 이제 선별해 갖고 이제 전시하는 건데요. 국보 보물이니까 사실은 문화재적 가치라든지 의미가 대단한 유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다는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이제 보물 1823호로 지정된 농경문 청동기라고 있거든요. 네. 그 농경문 청동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농경문 청동기라고 하셨는데요. 네. 일단 어떤 문화재인가요? 그 이름만 들어서는 되게 재미없을 것 같죠, 그죠? 네. 농경문 청동기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뜬금포냐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 안에 좀 반전의 숨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달리 반전 스토리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일단 이 청동기가 언제 발굴된 건지 좀 궁금한데요. 예, 발굴된 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어떻게 된지는 모르고요. 47년이 벌써 지났는데 1970년 말이라고 하는데요. 예. 골동품상 한 사람이 이제 중앙박물관을 찾아왔대요. 녹슨 청동기 하나 이제 들고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었는데 당시에 이제 박물관 학예연구관이었던 한병삼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이 보고서 이제 그 유물 보고서 좀 반신반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반신반의했어요? 이 유물 자체가 사실 고고학적인 측면에서는 좀 큰 하자가 있었죠. 출토지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네. 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유물이라는 게 출토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의 이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리한 그런 측면이 되는 거고 출토 상황도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게 도대체 고고학적인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골동품상의 말로는 이 유물이 이제 대전의 모처에서 출토됐다라는 건데요. 현재 상인 이제 고물상으로부터 이 유물을 구입을 했고 다시 이를 서울의 골동품상이 다시 산 연후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넘긴 거죠. 출토지가 불분명해도 유물 상태가 좀 좋으면 좀 그래도 가치가 있을 거라고 봤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제 청동기 상태도 정상은 아니었고요. 이 외양 자체로는 대전 괴정동에서 출토된 방패형 청동기하고 유사했다.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밑부분이 좀 부러져 있었고요. 네. 그나마 남아있는 윗부분도 불로 막 이렇게 잘라져 있었던 그런 상태여서 또 녹까지 들어있고 그래서 전체 무양 보이지도 않고 그냥 괴정동에서 나온 방패형 청동기하고 똑같은 자료가 하나 더 나왔나 보다라는 기분이었다는 거죠. 네, 그럼 말씀하신 내용 중에 괴정동 청동기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좀 괴정동이라는 곳이 일단 어딘지 궁금한데요. 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대전인데요. 대전 네. 괴정동이라는 데인데 1967년에 괴정동에서 대나무 문양, 방패 문양 이런 청동기 이런 것들이 17점이나 세트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골동품상이 가져온 요 유물 요것도 이제 괴정동에서 나온 방패형 청동기와 좀 비슷했다는 건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박물관에서는 이게 괴정동 거하고는 그냥 똑같은 유물 하나가 더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까지 처음에는 가치 있는 유물로 판단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박물관에서 그럼 좀 얼마나 돈을 좀 주고 샀나요? 비교적 싼 가격으로 구입을 했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유물이 가치가 굉장히 크다, 대단하다라고 이제 언론지상에서 막 떠드니까 예. 난리가 났는데요. 나중에 이제 싼 가격으로 판 고물상이 와서 이 가격을 박물관이 말이야 후려쳐갖고 네. 터무니없는 가격에 나 샀다 이거 사기 아니냐 이렇게 갖고 난리를 떨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당시 박물관 입장에서는 좀 기대하지 않은 유물이었을 거라고 좀 이게 추측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사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몇 가지 하자는 있었는데 사실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 유물도 트렌드거든요. 네. 당시에 청동 유물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1967년에
괴정동 유적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 비슷한 시기에 또 숭실대 김양선 교수라는 분이 그 어떻게 수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단유 세문경이라 그래갖고 청동 잔문이 거울 이것이 이제 나중에 국보로 이제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청동기를 만들었던 모양 있죠. 거푸집이라고 하는데요. 네. 모형으로 이렇게 떠갖고 만드는 건데 석재 청동기 거푸집 이것도 결국은 이제 국보로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숭실대 박물관에 기증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71년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70년, 71년, 뭐 67년 이런 건데요. 네. 그 전남 화순 대곡리 마을 주민이 배수로 공사를 벌이다가 이게 또 청동 유물 세트 11점을 또 이렇게 수습을 했는데 거기 보면 단유세민경이라 해서 아까 청동 잔문이 거울 2점이 있고 네. 팔주령이라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딸랑이 같은 거 그런 게 2점이 나오고 쌍두령이 2점 나오고 그다음에 세영동 건미 3자루나 나오고 뭐 이래서 한 11점이 나왔는데 이게 전부 다 국보로 지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들어보니까 그 비슷한 시기에 청동 유물이 좀 많이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60년대, 70년대 그때 이제 갑작스럽게 청동 유물이 붐을 일으키던 시절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그 한국 고고학사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일본 학자들이 일제 강점기부터 그 우리나라는 금속 병영기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런 개념을 폐기시킨 그런 그 고고학 성과죠. 네, 말씀하신 금속 병용기라는 게 지금은 좀 잘 쓰지 않은 말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죠? 예, 그 이 일본 학자들 같은 경우는 한반도에는 청동기 시대가 없다. 그래서 바로 그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철기로 넘어가. 그래서 이제 석기하고 철기가 공존한 그런 금속 병용기 네. 시대가 있었다라고 강변을 해왔는데 왜 그러냐면 1907년에서 1934년 사이에 김해패총이라는 걸 일본 학자들이 이제 발굴을 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석기하고 철기가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청동기가 없다. 너네들은 석기하고 철기를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썼던 그런 금속 병영기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던 차에 이제 19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청동기 유물이 이제 발견이 되니까 이건 이제 고고학계에서도 우리도 이제 청동기 시대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거죠. 네, 그럴만했네요. 네, 저희가 처음 얘기한 아까 그 농경문 청동기라는 문화재에 대해서 반전 스토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반전인가요? 예, 아까 그 청동기 녹이 많이 쓸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싼 값이든 뭐든 간에 이제 구입했으니까 보존 처리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녹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녹을 제거를 해보니까 이게 닦아내면 닦아낼수록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문양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네, 어떤 문양이길래 그랬을까요? 뭐 글씨였나요? 아니면 그림이었나요? 예, 그림입니다. 한쪽 면에 보면 이제 Y자형의 무늬, 나뭇가지 같은 거죠. 거기에 이제 그 반점이 찍힌 2마리의 새가 각각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뭐 이런 그 이 수레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나뭇가지 앉은 새를 표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새인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꼬리와 발이 비교적 길었다.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한병삼 그 당시 학예 연구관의 그 회고였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나뭇가지 위에 새가 앉아 있었다 이런 그림인 것 같은데요. 이 그림 자체에 뭔가 좀 고차원적인 의미가 있었나요? 예, 그 민속학적으로 조장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저희가 잘 안 쓰는 말 같긴 한데. 장례의식인데 지금도 이제 우리가 히말라야나 이런 네팔이나 이런 데 가면 티벳이나 이런 데 가면 사람이 죽으면 조장이라 그래갖고 조장이 세조자에다가 장례 장자잖아요. 그래서 그 시신을 갖다 놓으면 독수리 같은 새들이 이제 달려들어서 시신을 뭐 뜯어먹는 뭐 그런 장례죠. 좀 잔인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의식이겠죠? 예, 그렇죠. 그 시신을 뜯어먹는 새가 그 죽은 이의 영혼을 하늘계, 천계로 이제 운반하는 장례식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새라는 거는 뭐냐면 옛날부터 지상계와 천상계를 왕래하는 동물로 이제 여겨진 거죠. 그래서 하늘의 의지를 인간에게 전하고 또 인간의 희망, 인간의 뜻을 또 하늘에 또 알려주는 그런 영물로 우리가 인식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 저희한테 좀 익숙한 건 소떼라는 게 있잖아요. 네. 혹시 소떼와 좀 연관이 돼 있나요?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한병삼 연구관이 소떼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소떼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20척, 30척 장대, 긴 장대 위에다가 가로목을 걸쳐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나무새 혹은 뭐 돌로 만든 새를 한 마리에서 3마리 사이에 뭐 이렇게 올려놓는 나무거든요. 네, 그걸 왜 이제 소떼라고 좀 부르게 됐나요?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 위서 한전을 보면 그 관련 이제 심상치 않은 대목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그 한전 한나라 사람, 그 마한 이런 사람들이죠.
귀신을 믿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천신을 위한 제사를 주관하게 했다. 이 사람이 이제 재정일치 시대의 뭐 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을 천군이라고 했다. 이들 나라에는 각각 소도라는 벼룹이 있었다. 아까 뭐 얘기했던 소도라는 게 사실 죄인이 들어가도 그 간섭 못하고 잡아오지 못한다는 그런 좀 이렇게 신령스러운 그 의미잖아요. 우리가 네. 배웠잖아요. 거기서는 소도에서는 큰 나무를 세운 뒤에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 이런 그 대목이 있거든요. 그 소도라는 곳에서 나무를 일단 세우고 거기에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기는 뭐 그런 의식 같은 데서 나온 말이 이제 소떼라는 얘기시죠. 소도가 이제 소떼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네. 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어쨌든 간에 이제 청동기 지금 우리가 보았던 청동기 문양 여기서 나무가 하고 새가 나오니까 네. 이게 사실 이게 천계하고 뭐 지상계 현세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어떻게 보면 제사 때마다 등장했던 어떤 소떼 원년조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예. 인간한테 또 풍요를 안겨주는 공령신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늘신, 조상신의 가호 아래 그 풍년과 다복, 다산의 꿈을 펼치려던 어떻게 보면 청동기인의 소박한 꿈을 엿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네. 그래도 이 청동기에 얽힌 게 반전 스토리라고 하셨는데 네. 이 정도 그림 문양 가지고 반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떼 원도가 나왔다는데 반전이 아니라고요. 뭐 아니라면 할 수 없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 이제 얘기할 거는 바로 뒷면. 그 청동기 앞뒷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보면 뒷면이 여기고 앞면이고 앞면이 뒷면이고 그럴 텐데 어쨌든 한쪽 면을 봐야 되는데 네. 그걸 딱 보니까 사람이 3명이나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3명이나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뭐 새하고 나무가 보였지만 다른 면을 보니까 그 아가리가 좁은 토기 항아리에 그 추수했던 곡물을 담고 있는 인물인데 뭐 그런 사람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면의 오른쪽 아래 보면은 상반신만 남아 있어요. 아까 잘렸다 그랬잖아요. 그게 좀 잘려갖고 근데 어쨌든 상반신만 남은 인물이 괭이를 치켜들고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일단 좀 상상이 가능한 그림 같은데요. 한 사람은 이제 여성이고 곡식을 담고 있는 모습이고 또 네. 다른 사람은 좀 괭이를 들고 있으니까 농사 짓는 모습을 표현한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딱 한 사람이 더 남았잖아요. 네. 세 사람이라 했으니까. 오른쪽 위에 새겨진 남자의 그림인데 이게 이제 시선을 확 끄는 인물인데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병삼 그 연구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손으로 삽자루를 잡고 한쪽 발은 삽을 밟고 있었다. 삼날이 길고 끝이 둘로 갈라져 있었다. 이것은 따비다. 따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쟁기라 그래서 밭을 갈 때 이렇게 네. 소 뒤에다 원래 이렇게 매달아 놓고 이렇게 밭을 갈잖아요. 예. 옛날에는 사람이 이렇게 끌었는데 그 따비다 이거죠. 그게 쟁기의 어떤 원시적인 형태인데요. 그 사람의 뒷머리에 달린 것은 아주 길다. 끝에 가서는 그 뒷머리에 달린 것이 둘로 갈라져 있다. 아 그런데 라고 이제 점점점합니다. 뭔가 묘사를 하면서 아 그런데라고 했는데 왜 그랬죠? 이제 따비로 밭을 가는 사람을 쭉 보니까 이게 쫙 훑어보니까 가만 보니까 실로라기 한올 걸치지 않은 나체였다 이런 거죠. 나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다리 사이에 남자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보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좀 신기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발가벗고 밭을 가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런 게 있었을까요? 요즘 같으면 해교한 남자, 노출증, 아니면 변태, 이런 소리 딱 듣기 좋았겠죠, 그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걸 보고 학자들이 또 열심히 해석을 했겠죠. 당시에 이 한병삼 연구관이 쓴 논문에는 그런 걸 검토를 하진 않았어요. 왜 이렇게 남자가 성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노출한 채 농사를 짓고 있었는지 그런 걸 안 하고 단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농기구 아까 얘기했던 따비인데 그 민속조사에서 제주도 민속조사에서 발견된 따비하고 똑같다. 따비를 든 사람 밑에 보이는 아까 얘기했던 다른 한 사람은 괭이를 들고 있고 왼쪽 사람은 여자인 듯한데 뭔가 항아리를 담고 있다. 추수한 곡식인 게 틀림없다. 결국 오른쪽 두 사람은 봄날에 밭을 가는 춘경을 의미하는 거고 왼쪽 여자는 수확한 곡식을 저장하는 추수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다른 면에 있었던 어떤 일종의 소떼 그림하고 연결시켜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의문점을 이제 제시를 하죠. 네, 뭔가 농사짓는 의식을 이제 청동기에 좀 그림으로 새긴 거라고 해석을 했네요. 예, 삼국지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그 한주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소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달, 10월달 제사가 이제 더불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5월에 파종을 마친 뒤나 10월에 농사일을 끝낸 뒤에 귀신한테 제사를 지낸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라는 거는 조상신을 얘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서 함께 모여서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술을 마신다. 춤은 수십 명이 함께 일어나서 서로 따르고 땅을 밟고 몸을 굽혔다가 지켰다가 한다. 손과 발의 동작은 서로 조응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네. 역시 이 소떼도 농사와 관련된 제사를 지냈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이제 추수하는 농경 생활을 상징하는 거고 파종 후라든지 수확 후에 하늘신과 조상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의식 뭐 이런 거를 뭐 새겨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네, 그런 그림이 새겨져 있는 이 청동기의 용도는 그럼 뭐였을까요? 그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청동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 이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네. 이게 그 방패 모양으로 됐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또 신성한 뭔가 용기였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 뭐 제사를 지낼 때 어쨌든 아까 이게 소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나무에 세우고, 걸었던 예. 의기였거나 혹은 그 제사장이 보통 하늘 제사를 아까 천군이라 그랬잖아요. 천군 네. 제사 지낸다 그랬을 때 이런 치렁치렁 이렇게 달고 있었다. 청동거울이라는 게 햇빛이 이렇게 비추고 그러면 되게 신령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예. 옛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신령스러운 사람 혹은 이렇게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인물로 이제 비춰졌겠죠. 네. 딸랑딸랑 소리도 나고 그런 어떤 청동기 유물들이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그냥 무당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무당으로 이제 해석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재정일치 사회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네. 있는 건데 그런 어떤 그 청동기를 이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달고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네요. 근데 또 저희가 아까 처음에 지나쳤다는 그 발가벗은 남성의 정체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좀 연구가 있었나요? 그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논문에는 이 변태 남자 그런 남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렇게 그 빨가벗고 저 농사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당장 신고 들어가고 뭐 그 노출증 돼갖고 쇠고랑 쳤겠죠, 그죠? 네, 그런 내용은 없었다는 건데 나중에 뭐 1992년도에 박물관에서 주최한 어떻게 보면 청동기 문화 특별전 도록에도 그냥 이 농경문 청동기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연도는 기원전 한 3, 4세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 생산의 풍요, 농사의 어떤 그 이 풍요 이런 걸 비는 주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의기가 아니냐라고 네. 판단된다라고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용품이었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정확한 의미를 밝히지는 못했죠. 그럼 어떤 그 그림의 의미라든가 이런 건 좀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던 거네요. 이게 사실은 그 민속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논문에 살짝 언급이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 나중에 보니까 그랬었는데요. 그 시기에도 그래서 이제 그 발가벗고 농사짓는 남자의 예가 민속학에서는 보였습니다. 뭐냐면 한반도 관동 관북지방 그러니까 저기죠 함경도 정도죠. 네. 거기에 나경이라 그래갖고 벌거벗고 농사짓는다, 경작한다라는 의미에서 나경의 풍습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정월 대보름날 수총각이면서 성기가 큰 남자가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런 벌거숭이 몸으로 나무소나 흙소를 몰고 밭을 갈며 풍년을 비는 민속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그 민속학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풍습은 전라도 지역에도 있었다. 그래서 전남 진도요 같은 경우는 추석 전에 뭐 아이들이 빨가벗고 나이 수대로 밭고랑을 가는 풍습이 있고 뭐 일본의 간사이 지방에서도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민속학에서는 그렇게 그 이런 사례가 있었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씨앗을 뿌린 다음에 부부가 무슨 이렇게 하고 빨가벗고 괭이질 한 다음에 성관계를 갖는 그런 풍습도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나경이라는 그러니까 발가벗고 밭갈이를 하는 그 풍습 자체가 실제로 전해져 오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떠도는 전술이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기록을 쭉 찾아보니까 실제로 조선 중기까지도 함경도 지역에 있었던 그런 세시풍속이었다라고 이제 하는 실제로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떤 기록이 남아 있나요? 혹시 그 김양미 기자는 미암 선생 아시나요? 미암 유이춘이라는 사람? 저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네. 일단 미암 일기는 좀 떠오르는데요. 네, 그 미암이 뭐 바로 이 미암입니다. 그 네. 미암 유이춘 선생인데 유이춘 선생이 그 생몰년이 1513년에 태어나셔서 157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중기를 사신 문인학자인데 네. 사실 이분의 업적 중에서 가장 뭐 훌륭한 거는 뭐 허준
계시죠? 동의보감을 쓴 네. 이분을 이제 발탁을 한 분으로 또 알려져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어떻게 예. 보면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죠. 우리 또 백성들한테는요. 네. 그래서 이분이 1547년에 이른바 그 양지역 벽소 사건이라 그래서 거기 연루가 돼요. 양재역 벽소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죠? 그 당시에 그 문정왕후라고 그 여주라고 그러는데 그 되게 그 이 힘이 센 그 이 왕후가 있었잖아요. 네. 그 대비인데 나중에는 그렇게 됐는데 문정왕후 오빠가 윤원영이거든요. 뭐 네. 대윤 소윤할 때 그 소윤인데 그 윤원영 일파가 정적을 모함하려고 양재역에 벽서를 내겁니다. 요 올가미를 쳤는데 거기에 이제 유이춘도 걸려들은 거죠. 그래서 네. 19년 동안이나 제주도를 거쳐서 함경도 지역에서 귀양 생활을 하거든요. 함경도면 어디예요? 국경이잖아요. 그죠? 네. 그때 이제 유이춘이 참으로 해괴한 풍습이 국경에 있다. 국경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서 벌거벗고 밭을 가는 그런 세습 풍습을 소개하고 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짜 그 세습 풍습을 기록에 남겼다는 건데요. 네. 뭐 어떻게 좀 자세히 묘사가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미암집에 보면은 그 새해 옷을 벗고 밭갈이 하는 짓이 가장 해괴한 풍습이다. 해마다 입춘이면 도할사라는 게 뭐냐면 이제 평안도 함경도의 종육품되는 지역 관리거든요. 네. 도할사들이 관청의 문 길가에서 사람을 시켜 나무로 만든 소를 몰아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며 농사짓는 형상을 짓게 한다. 이것은 한 해의 농사를 점치고 풍작을 기원하는 행사다. 그런데 라고 하면서 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사람은 반드시 나체여야 한다. 부들부들 추위를 무릅쓰게 하니 이 무슨 해괴한 작태인가라고 개탄하는 거죠. 네. 역시 또 알몸으로 밭갈이를 한다는 기록인데요. 또 거기는 또 왜 알몸 밭갈이를 했던 걸까요? 예, 그 함경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들어보니까 옛 노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것도 이제 뭐 풍습이다라고 하면서 네. 추위를 견디는 씩씩함을 보여주고 그의 따뜻한 상서로움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지금 옷을 벗고 밭을 가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모습을 본 유이치는 유학자잖아요. 네. 근데 유학자 입장에서 봤을 땐 이 모습 자체가 좀 해괴망측한 풍습으로 좀 여겨졌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리석기 짝이 없는 풍습이라고 아주 맹비판을 가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천지의 조화를 아이들의 장난으로 빼앗을 수 있겠는가. 이게 얼고 추운 곳에서 손발을 금방 드러내면 금방 얼어 터지지 않느냐. 하물며 알몸으로 길거리에 서 있다면 오죽하겠나. 바람과 서리가 뼈를 쑤시고 몸이 벌벌 떨려서 기침, 고질적인 냄병 이런 걸 고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거는 어린아이가 겨울에 우물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런 이제 비판을 했으면 유이친이 그냥 그 비판만 하고 좀 가만히 있었어요. 좀 충고도 좀 하고 나 말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딱하게 여겨서 유이춘이 이게 발가벗고 발발 떠는 애들이 가련하지도 않냐라고 물으면 현지 관원들 그다음에 백성들이 핑퐁 게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했다는데 관원들은 이랬다는 거죠. 이것 백성들의 풍속이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관원들이 시켜갖고 하는 짓입니다라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뭐 이유도 모르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간성처럼 좀 해왔던 풍습이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이춘이 혀를 끌끌 차면서 이게 백성들이 사리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 생긴 나쁜 습덕이다. 이 지방에는 어찌 서문표와 같은 용기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인가? 묵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지한 백성들의 풍속인데라고 찌쯧거리는 뭐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서문표라고 예를 든 것 같은데요. 이 서문표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예, 중국의 전국시대의 위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고을에 수령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 고을 사람들이 정말로 허무맹랑한 무속을 좋아했대요. 어떤 무속이었죠? 그러니까 해마다 한 사람씩 처녀 한 사람을 강물의 신, 하백이라고 그러는데 네. 하백의 안으로 바치는 어떻게 보면 천인공날 행사를 계속 벌이는 거죠. 해마다. 네. 그래서 이런 못된 풍습을 어떻게 없애야 되냐라고 생각을 한 그 서문표가 이런 그 행사를 주최한 무당, 그다음에 이제 고을 원로 3명 그리고 모든 사람들 다 가서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강물의 신인 하백의 아내가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고 싶다. 가서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그 원로 중에 한 사람을 발로 차갖고 강물에 던져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백의 아내 불러오라고. 네. 그러면서 한 사람씩 계속 이제 밀어넣은 거죠. 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늙은 무당이 남았잖아요. 그럼 네가 한번 가서 한번 불러와봐. 네. 그래서 늙은 무당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이제 원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하나씩 밀어내려고 그러니까 아니되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살려달라고 네. 싹 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처녀제사 이게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죠. 서민표 덕분에 없어졌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유희춘이 한 말은 한경도에는 왜 이런 서문표 같이 좀 현명한 관리가 없냐 이런 말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게 북쪽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렇죠. 북쪽이고 예. 입춘날이면 그게 춥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뭐 벌거벗고 밭갈이하고 이런 것들은 보면 이게 처녀제사나 똑같다. 서문표가 일수했던 거랑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 악습이다 이렇게 본 거죠. 네, 지금 이제 유희춘이 이제 어떤 얘기의 기록과 이런 걸 좀 보면서 얘가 한 가지는 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나체로 밭을 가는 나경이라는 풍속이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 중기까지 좀 꾸준히 이어진 그런 풍속이었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청동기 유물에 나온 그 빨가벗고 농사짓는 그 사람.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유희춘의 기록을 보면 이게 아까 청동기의 연대가 기원전 4에서 3세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선 중기라 그러면 1500년 뭐 그 정도니까 거의 2000년 동안 이어진 정말 관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저희가 이제 구석기 시대 비너스들 얘기를 좀 하면서는 풍요 또 다산의 상징 관련해서는 이제 보통 여성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여기서는 청동기에서 남자가 남자죠. 나오잖아요. 네. 그게 구석기 시대. 그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3만 년 전, 3만 년이죠. 그때 유물은 뭐 비너스라 그랬잖아요. 무슨 빌렌도로프의 비너스가 어떻고 그런 건데 그래서 벌거벗고 풍만한 여성의 몸을 상징하는 그런 뭐 유물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청동기하고 철기 시대를 거치면 남성으로 슬쩍 바뀌거든요. 무슨 뜻이냐? 그 목권 사회가 이제 지모신을 숭상하는 대지의 신을 숭상하는 목권 사회에서 부권 사회로 좀 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가정을 꾸리고 마을을 지키고 그다음에 재산을 이제 관리하고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수호자로서 남성의 역할이 이제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산의 남자를 한자를 보면 밭전자 밑에 힘력자가 있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보면 남자가 밭에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따배질이나 쟁기질을 하는 형상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저희가 농경문 청동기에서 나체남이라는 어떤 그 그림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유희춘이라는 또 유학자가 남긴 기록에도 낙영 풍습이 있다라고 이제 했는데 왜 이렇게 추운 날 또 이렇게 밭갈이를 하는데 나체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진 걸까요? 예, 민속학의 의미에서 보면 풍년과 다산을 기원한 어떻게 보면 성신앙이라는 해석이 있는데요. 네. 그 시골에서는 사실 뭐 그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X심이 땅심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농경문 청동기에 표현된 그 나체 남성 같은 경우는 활력, 다산, 그다음 풍요 뭐 이런 상징하는 젊은 지도자가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농경문 청동기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한 민속학자가 또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책을 한번 읽어보면 그 농경문 청동기에서 성기를 노출한 사내를 보라. 성기가 거기에 이렇게 땅 밑에 이렇게 꽂혀 있는 아래로 이렇게 뻗어 있는 따비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따비는 모양이 창을 닮았다. 땅을 후벼 팔 수 있도록 날카롭고 뾰족하게 생긴 쇠붙이가 긴 자루 끝에 달려 있다. 결국 성기와 따비는 닮은 꼴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따비가 밭에서 하는 작용이나 역할을 그 사내의 성기가 나눠 갖는 것 이런 것을 암시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따비가 밭갈이 하듯이 사내의 성기 또한 일종의 밭갈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해석을 보면 이렇게 발가벗고 농사 짓는 것 또는 알몸으로 이렇게 밭갈이하는 모습 자체 그런 남성의 행위 자체가 조금 신화나 뭐 약간 주술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 땅을 향해 있는 따비를 따라서 사내의 성기가 그러니까 약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땅에 이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성으로 간주되는 어떤 땅, 대지 혹은 뭐 대지의 여신에게 이제 사내의 성기가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대낮에 사내가 머리 깃털 장식을 뽐내면서 일종의 유사성행위로 밭 갈고 있는 게 아니냐, 밭을 갈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김일규 선생은 나경은 대지의 여신과의 어떻게 보면 성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식을 통해서 땅을 좀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믿었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유사성행위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뭐 그렇게 우리가 폄훼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좀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땅의 대지에 뭐 풍요를 주고 또 나름대로 다산 풍요를 더 이렇게 갖고 올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그 가을에 이 추수를 더 확실하게 하고 많은 것을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해마다 알몬 밭갈이의 퍼포먼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읽을 수 있는 문화 네. 코드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청동기 농경문 청동기라는 사실 되게 그 짧고 참 어떤 낯이 하나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청동기 시대의 어떤 문화 코드를 우리가 확실하게 그러네요. 읽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지금 전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한번 저도 가보려고 그러는데요. 한번 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